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군이 12.3 비상계엄을 앞두고 시체를 담는 종이관 대량 구매를 타진하고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은 3,000개 넘게 실제로 구입한 사실이 확인됐습니다. MBC가 앞서 전해드린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 수첩엔 계엄 직후 정치인과 판사 등을 수거해 사살하려 했던 걸로 보이는 내용들이 적혀 있었는데요. 수천 구의 시신이 발생할 상황에 대비했던 건 아닌지 수사가 시급해 보입니다. 고병찬 기자의 단독 보도로 오늘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골판지를 접어 만든 종이관입니다. 지난해 8월 22일 이군단 사령부 소속 군무원이 서울의 종이관 제조업체에 연락을 했습니다. 군부대에서 근무 중인데 영연, 즉 시신이동 보관업체를 알아보고 있다며 제작 소요 시간은 물론 한 번에 몇 개까지 운송할 수 있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사망자가 예를 들어 3,000개가 필요하다면 어떻겠냐고 말을 꺼낸 뒤 종이관 1,000개를 구매할 경우 가격이 얼마냐고 구체적으로 문의했습니다. 구매 계획을 구체화해서 보고하겠다고 한 군무원은 그 후로 연락이 오지 않았고 해당 업체도 종이관을 보내지는 않았습니다. MBC 취재 결과 군이 시신 처리를 위해 민간업체에서 관을 사들인 전례는 지난 5년간 없었고 창군 이래로도 한 번도 없을 거라는 게 군 관계자 설명입니다. 연간 사망자가 100명이 되지 않는 군에서 그것도 지상작전사령부 산하 2군단에서만 1,000여 구에 달하는 시신 처리를 예상한 계획을 갑자기 세운 겁니다. 또 육군이 실제로 시신을 임시 보관하는 영현백을 대량으로 사들인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1월 1,883개였던 육군의 영현백은 1년 내내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하다 돌연 12월에 4,940개로 크게 늘었습니다. 평소 보유량의 2배 가까운 3,114개를 갑자기 구입한 건데 MBC가 기록을 확인한 2021년 이후 육군이 이렇게 많은 영현백을 보유한 적은 없었습니다.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전후해 군이 무언가 다수의 시신 발생을 대비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비상계엄의 비선으로 지목된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의 수첩엔 이재명 민주당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이준석 의원과 유시민 작가 등을 A급 수거 대상으로 분류하고 수거한 A급 처리 방안으로 수집소 이송 중 사고, 가스, 폭파, 침몰, 격침이라는 글이 적혀 있었습니다. 수집소 중 한 곳으로 오음리를 적어뒀는데 공교롭게도 강원도 화천 오음리엔 종이관을 문의했던 2군단 산하 702 특공연대가 있습니다. 2군단은 종이관을 문의한 이유에 대해 지난해 을지 자유의 방패 훈련 중 전시 사망자 처리에 대한 아이디어 차원으로 논의했다 실효성이 없어 중단한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육군은 비축한 영현백에 대해 2022년 하참 지침에 따라 중기계획상 반영된 물량이 12월에 납품된 것이라며 비상계엄과는 무관하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고병찬입니다. 앞서 보신 대로 만약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다면 어떤 일이 발생했을지 상상하기도 어려운데요. 이런 가운데 윤 대통령이 풀려나기만 했는데도 경호처에 이어 국민권익위원회가 중징계를 추진하고 있는 걸로 확인돼 인사보복에 대한 우려는 점차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계엄을 비판하고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 종결에 반대했던 상임위원에 대해 권익위가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했다며 중징계를 요구한 건데요. 김민형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12.3 비상계엄 사흘 뒤인 지난해 12월 6일 국민권익위원회 위원 4명이 계엄을 비판하는 성명을 냈습니다. 위원들은 어떻게 대통령이 국민 생명을 지켜야 할 국군으로 하여금 국회의사당에 난입해 본회의장으로 진격하도록 명령할 수 있단 말이냐며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을 요구했습니다. 성명을 낸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의 반헌법적 작태로 민주주의 기본이 무너지는 위기 앞에 침묵하는 건 죄악이라며 당당하게 국민 앞에 목소리를 내는 게 정의고 가장 큰 국민 권익 보호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권익위가 지난 13일 성명에 이름을 올린 한삼석 상임위원에 대해 중앙징계위원회에 중징계를 요구했습니다. 권익위는 징계 사유로 임명권자면서 상관인 대통령의 처벌을 주장해 권익위의 신뢰를 저해했다. 탄핵에 찬성하는 야당 등 한쪽 정파에 치우쳤다는 인상을 줄 수밖에 없다면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했습니다. 지난해 논란을 빚었던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도 걸고 넘어졌습니다. 성명에는 국민 권익 보호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는지 돌아본다며 미흡한 점에 반성과 유감을 표명한다는 표현이 담겼는데 이걸 두고 문제 없이 의결된 사안인데 당시 위원회 결정이 잘못됐다는 인식을 줬다는 겁니다.
앞서 지난달 여당에선 한삼석 위원의 실명까지 거론하며 징계하라고 공개 압박을 했습니다. 지금 감사실에서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이건 빠른 시일 내에 검토를 하셨고 징계 절차를 밟아주십시오. 이거는 국가 징계 대상에 오른 한삼석 위원은 23년 동안 권익위에서 일한 공무원으로 성명에 참여한 다른 위원들과는 달리 윤석열 대통령의 임명을 받았습니다. 함께 성명을 발표한 비상임 위원들이 정작 대통령 계엄 비판은 하지 못하는 권익위가 보복성 공무원 길들이기 징계에 나섰다고 반발하는 가운데 권익위는 개인의 징계 여부에 대해선 말씀드릴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했다고 의심받는 김성훈 경호처 차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윤 대통령이 풀려나고 법원의 영장 집행에 협조해야 한다던 간부는 해임 의결되고 경찰이 구속영장을 4차례 신청한 끝에야 검찰의 문턱을 넘은 건데요. 영장심의까지 경찰의 손을 들어주고 대통령 석방 이후 검찰에 대한 비판이 거세지자 마지못해 수용한 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재욱 기자입니다. 구속이 취소돼 서울구치소를 빠져나온 윤석열 대통령 옆으로 김성훈 경호처 차장이 섰습니다. 경찰은 앞서 윤 대통령 체포를 방해한 혐의로 김 차장에 대해 3차례나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번번이 검찰에서 가로막혔고 김 차장은 계속해서 경호처를 이끌고 있습니다. 네, 누구 지시로 관저진이 막았나요? 대통령 지시인가요? 지시가 아닙니다. 법률에 따라 경호임무 수행을 한 겁니다. 하지만 서울고검 영장심의위원회는 지난 6일 구속영장 청구가 타당하다며 경찰의 손을 들어줬고 검찰은 결국 4번째 신청만에 경찰의 구속영장을 받아들였습니다. 검찰 수뇌부도 내란 당일 핵심 관련자들과 통화를 했다는 의혹에 이를 감추기 위해 비아폰 서버 기록을 쥐고 있는 김 차장을 봐준 거라는 의혹마저 더해지자 마지못해 영장 청구를 수용한 걸로 보입니다. 경찰은 윤 대통령이 김 차장과 미국산 암호화 메신저인 시그널을 통해 체포 저지를 직접 지시한 정황은 물론 2차 체포영장 집행을 앞두고 총을 쏠 수는 없냐고 물었다는 경호처 직원의 진술도 확보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반려돼 경호처로 돌아온 뒤엔 체포 저지 지시를 따르지 않은 직원을 해임하도록 하고 경호처가 보관 중인 비화폰 기록 삭제를 지시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이틀마다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자동 삭제되어 있는 걸 제가 지시할 이유도 없습니다. 검찰은 김 차장과 함께 체포 방해를 주도했다는 이광우 경호본부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경찰은 강경파 수뇌부가 구속되면 대통령 경호처가 막아온 비화폰 서버를 다시 압수수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비화폰 서버를 포렌식하면 통화 기록 복원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재욱입니다.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법재판소 인근에선 탄핵 반대 시위대 고성과 욕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탄핵 반대 집회 참가자들끼리 시비까지 벌이면서 주변 상인과 직장인, 행인들도 위협을 느끼고 있는데요. 선고 당일 헌재 주변을 진공 상태로 만들겠다는 경찰은 폭력 사태에 대비해 훈련에 돌입했습니다. 송정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 정문 바로 맞은편, 성조기와 태극기를 든 사람들이 몰려 있습니다. 헌재 근처 도로는 경찰 버스로 완전히 통제됐지만 헌재에서 100m 떨어진 안국역 근처 인도에서부터 하루 종일 구호가 울립니다. 유혈 혁명으로 몰지 말라는 현수막에 길거리 곳곳엔 헌법재판관을 위협하고 부정선거를 검증하라는 팻말이 나붙었습니다. 집회 참가자들 사이 시비가 붙어 욕설이 오가는 일도 다반사입니다. 헌재 앞은 일반인 출입이 완전히 통제됐습니다. 여기 일반인들도 못 들어가네요. 일반인 안 돼요. 어디 가세요? 길 건너서 저기 돌아가세요. 돌아가세요. 국민의힘 의원들 등이 헌재 앞에 천막을 치고 탄핵 각하를 외치며 릴레이 시위를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 직장인들은 일상생활에 위협을 느낄 정도입니다. 출퇴근길에 되게 무섭고 좀 격양된 분들이 많아서 좀 실제로 막 약간 욕설 같은 것도 들리고 하니까. 이미 영업에 지장을 받고 있는 주변 상인들은 선고 날이 다가올수록 걱정이 커집니다. 뭐 욕하고 하니까 사람들이 또 무슨 일이
외국 사람들이 당일날이 뭐 어떻게 되는지 자꾸 그 폭동 일어난다고 그러고 유튜브에서 무슨 이상한 저기를 하고 폭력적으로 될까봐 무섭죠. 네, 헌재 정문 건너편인 이곳에서는 수십 명의 시민들이 모여 탄핵 반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데요. 선고 당일에는 모두 이곳에서 100m 바깥으로 물러나야 합니다. 선고 당일 가용 경찰력을 모두 동원하는 가포 비상령을 발령하기로 한 경찰은 전국에서 상경한 기동대를 포함해 45개 부대 2,700여 명이 합동훈련에 나섰습니다. 폭력 사태에 대비해 캡사이신이 든 이경용 분사기 사용과 120cm 장봉 사용 훈련도 진행했습니다. 헌재 주변 100m를 이른바 진공 상태로 차단하겠다고 밝힌 경찰은 선고 당일 주민을 제외한 일반인의 출입을 전면 통제하고 불법 폭력 행위에 즉각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송정훈입니다.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가장 주목을 받는 게 헌법재판소가 언제 선고를 하느냐죠. 그럼 바로 헌재로 가보겠습니다. 자, 김세영 기자. 오늘은 헌재에 일찌감치 공지된 다른 일정이 있었잖아요. 네, 박성재 법무장관의 탄핵 심판 1차 변론이었습니다. 지난달 25일 일찌감치 공지가 됐던 일정이고요. 오후 2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국회 측은 박 장관이 계엄 직후 안가 회동에 참석하는 등 내란 행위에 관여했고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등 국회법을 위반해 파면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박 장관 측은 탄핵 소추가 졸속으로 이뤄졌고 사유도 불명확하다며 각하돼야 한다고 맞섰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변론을 끝으로 변론기일을 종결했습니다. 형사재판 진행을 이유로 절차가 정지된 손준성 검사 탄핵 사건을 제외하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인 탄핵 심판은 윤석열 대통령과 한덕수 국무총리, 조지호 경찰청장, 박성재 장관 등 4건인데요. 조지호 청장을 제외하고는 변론기일이 종결돼 결론만 남았습니다. 자, 오늘은 다른 일정이 있어서 그랬다 치고요. 아직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 기일이 안 나왔는데 이게 언제쯤 나올까요? 네, 사실 박 장관 변론 막바지에 재판관들이 윤 대통령 선고 일정을 발표할 수 있다는 관측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 오늘도 아니었습니다. 선고가 이번 주라는 걸 전제로 보면 목요일 아니면 금요일로 좁혀진 건데 그럼 내일이나 모레 공지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헌재의 숙고가 길어지다 보니 다양한 주장도 나오고 있는데요. 다음 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 뒤로 헌재 선고를 미루자는 주장이 국민의힘 쪽에서 나왔습니다. 하지만 헌재가 정치적 이해관계까지 고려해 선고 기일을 지정하지 않을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5대 쟁점 중 하나라도 중대한 헌법 위반으로 드러나면 파면될 수 있기 때문에 인용 가능성이 높다는 게 법조계 중론이지만 평의 과정은 철저하게 보안에 붙여져 있어 재판관들이 어떻게 의견을 모아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헌재는 평의 사안은 공개 자체가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만큼 선고 기일 합의 내용도 확인 불가라는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앞서 보셨던 것처럼 대통령 구속 취소만으로도 인사보복을 비롯한 여러 우려가 현실화되는데 만약 탄핵 기각으로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면 정치와 사회는 물론이고 금융시장을 비롯한 국가 경제에는 또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2차 계엄은 없을 거란 게 윤 대통령의 주장이지만 과거 온 국민이 보는 앞에서 했던 거짓말들과 말바뀜, 그간의 행적을 살펴보면 추가 계엄이 없을 거란 말을 그대로 믿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김상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2차 계엄은 터무니없다고 했습니다. 이미 많은 국민과 청년들께서 나라의 상황을 직시하고 나라 지키기에 나서고 계신데 그런 일을 또 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결코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정말 그럴까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사유로 든 거대 야당에 대한 적대감은 그대로입니다. 바뀐 게 없으니 다시 계엄을 선포할 이유는 지금도 충분한 겁니다. 언론 노조 등이 참여했고 거대 야당 의원들도 발언대에 올랐습니다. 결국 북한의 지령대로 된 것 아닙니까? 윤 대통령은 국회 계엄 해제 의결 직후
신속히 군을 철수시켰다고 했지만 부하들 증언은 다릅니다. 윤 대통령이 거봐 부족하다니까 1000명은 보냈어야지 어떡할 거야. 이렇게밖에 준비 안 했냐라며 김용현 전 국방장관을 질책했다는 게 김 전 장관 참모들 검찰 진술입니다. 국회에 출동한 계엄군들도 윤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철수 지시는 없었다고 했습니다. 중앙선관위에 다시 병력을 투입할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그렇게 해서 제가 그 다음도 안 된다고 얘기했죠. 2시간짜리 내란이 어딨냐는 윤 대통령 말을 반박하는 물증은 또 있습니다. 비상입법기구 예산 편성을 적은 이른바 최상목 문건. 국회를 해산하고 전두환식 장기 집권을 구상했던 것이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대목입니다. 그 5공화국 당시에 국가보위입법회의하고 좀 같은 성격으로 보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윤 대통령은 탄핵이 인용되면 즉시 파면되지만 기각되면 직무에 바로 복귀할 수 있습니다. 직무에 복귀하면 검사 인사권도, 사면권도, 대통령으로서 모든 권한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아마 대통령직에 복귀를 해요. 그럼 본인 마음에 안 들면 계엄 면허증을 갖고 그냥 시시때때로 계엄을 해요. 헌재가 탄핵을 기각한다면 윤 대통령이 이를 계엄 면허증으로 삼아 언제라도 제2의 계엄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상훈입니다. 매서운 꽃샘추위가 이어진 오늘도 윤 대통령 파면 촉구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일상 회복을 위해 헌법재판소가 빠른 선고를 내려달라는 호소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현장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이승현 기자, 집회 현장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3월 같지 않은 꽃샘추위에 체감온도가 다시 영하권을 넘나들고 있는데요. 시민들은 오늘도 퇴근길 발걸음을 재촉하고 광장으로 모였습니다. 집회 참가자들은 형형색색 응원봉을 흔들며 즉각 파면이란 손팻말을 들었는데요. 헌법재판소가 조속히 대통령 파면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오늘 광장에 나온 시민들 얘기 들어보시죠. 국민들은 지금 추운데 고생하고 이러는데 왜 빨리 그 선고가 안 나오는지 화가 나가지고 집에 있을 수가 없어요. 집에 편히 있는 게 무거워서 그래도 저 한 사람이라도 나와줘야 그래도 좀 내 마음에 좀 부담이 좀 짐이 덜 될까 해서 나오는 거예요. 윤 대통령 석방 이후 서부지방법원에 난입한 폭도들마저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궤변을 늘어놓는 현실에 분노했습니다. 대통령 윤석열이 발표하는데 누가 그걸 다 인정하겠어요. 대놓고 지금 심우정도 탈출시켜줬잖아요. 집회 주최 측인 비상행동 관계자 10여 명의 단식도 11일 차에 접어들었습니다. 힘들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고요. 우선 기운이 없고요. 허기집니다. 목숨을 걸고 파면까지 투쟁을 끌어가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헌법재판소가 이번 주 안에 선고를 할 거란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시민들은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파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헌법재판소 인근 집회 현장에서 MBC 뉴스 이승현입니다. 정치권에선 최근 승복이라는 말을 두고 여야가 거센 신경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결과를 당연히 수용할 텐데 아무리 봐도 상대방은 불복할 것 같다고 의심하면서 날선 말들을 주고받고 있는 건데요. 야당에선 정작 이번 사태를 촉발시킨 당사자, 윤 대통령은 왜 승복을 말하지 않냐는 비판이 나옵니다. 최근 정치권에서 벌어진 승복을 둘러싼 논쟁을 신수아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심리가 한창이던 지난 2017년 2월. 당시 여야 사당은 미리부터 헌법재판소 판단에 승복하자고 합의했습니다. 헌재에서 어떤 결과가 나오든 우리가 그 국회 차원에서 각 당마다 승복하는 자칫 헌재 결정에 대한 불복운동이 일어나 혼란이 벌어지는 건 아닌지 우려가 커지자 정치권이 미리부터 불씨를 없앤 겁니다. 8년 뒤 다시 현직 대통령이 탄핵 소추됐습니다. 파면이다, 기각될 거다, 여야의 상반된 구호는 8년 전과 비슷하지만 어떤 결정이든 승복하자는 합의 같은 건 빈말조차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서로 상대가 승복하지 않고 불복할 거라고 의심하며 날선 말들만 주고받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고에 대해
과연 승복할지 의문입니다. 제발 말만 하지 말고 행동으로 진정성을 보여주길 바랍니다. 8년 전과 비교할 수 없이 격화된 진영 갈등. 서로 자신들에게 유리한 결론을 단정짓고 그 결론이 아니면 받아들이지 못하겠다면서 오히려 불씨를 키우고 있는 겁니다. 각하라는 결정이 나오기 때문에 당연히 승복할 거다. 저는 각하 외에 다른 결정이 나올 수 없다고 봅니다. 무능한 내란 속의 윤석열에 대한 파면을 지체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한시라도 빨리. 심지어 불복을 넘어 폭력을 선동하는 말이 버젓이 현역 국회의원 입에서 나왔습니다. 공수처, 선관위, 헌법재판소 모두 들어 부시가 됩니다. 초부수자! 탄핵 심판은 3심제인 일반 재판과 달리 단심제여서 법적으로 불복할 수 없습니다. 야당들은 사태를 촉발시킨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이 겸허하게 승복을 약속할 일인데 야당에게 승복을 요구하는 걸 두고 황당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진짜 당사자는 윤석열입니다. 자기 살고 김건희 살리자고 이 난리를 만든 당사자 아닙니까? 소속 정당 대통령이 2번씩이나 국회에서 탄핵 소추된 데 대해 국민께 속고대죄하고 불복할 방법이 없다는 건 법률가인 윤 대통령도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윤 대통령은 아직 공개적으로 승복을 약속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습니다. MBC 뉴스 신수아입니다. 종북 반국가 세력들을 일거에 척결하고 자유 헌정 질서를 지키기 위해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대통령 탄핵 심판의 쟁점을 짚어보겠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발표됐던 포고령에는 국회 활동 금지는 물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제한하고 미복귀 전공의를 처단한다는 내용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법적 근거가 없는 조항들로 명백하게 헌법과 법률을 위반하는 포고령이었는데요. 탄핵 심판에서 주요 쟁점으로 다뤄지고 있는 포고령의 문제점을 고재민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비상계엄을 선포합니다.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계엄사령부는 포고령을 발표합니다. 제1항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 포고령 제1항에 따라 계엄군은 일사불란하게 움직였습니다. 국회에는 군헬기가 착륙했고 군인들은 유리창을 깨고 국회 본관에 들이닥쳤습니다. 정치 활동 금지는 과거 포고령에도 있었습니다. 1972년 유신 체제를 선포한 박정희 정권은 비상계엄 포고령에 정치 활동 목적의 집회 시위를 일절 금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정당과 정치 활동의 중재 등 헌법 일부조 항의 효력을 정지시키고 하지만 지난 2018년 대법원은 이 포고령이 위헌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정치 활동 목적의 실내외 집회 시위를 금하고 언론, 출판, 보도를 사전 검열받도록 한 내용은 저항을 사전에 봉쇄하기 위한 것이 분명해 위헌이라는 겁니다. 헌법상 계엄법이 적용되는 곳은 행정부와 사법부뿐입니다. 비상계엄이 선포돼도 민의의 정당인 국회는 통제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이번 12.3 비상계엄의 포고령은 제한할 근거가 없는 국회까지 적시해 활동을 금지하도록 했습니다. 명백한 위헌입니다. 그건 명백한 위헌입니다. 왜냐하면 계엄이 선포돼도 국회 권한에 대해서는 어떠한 조치도 할 수 없어요. 유일한 감시 장치이기 때문에 계엄하에서. 이 때문에 한동훈 국민의힘 전 대표도 위헌 위법한 계엄 선포는 그 효과를 상실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헌법재판소 사무처장도 포고령이 위헌이라고 했습니다. 일체의 정치 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합니까?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 사실을 윤 대통령도 모르지 않았습니다. 상해법규에도 위배되고 내용이 구체적이질 않아서 집행 가능성도 없는 거지만 그냥 놔둡시다라고. 국회 활동 금지와 언론 출판 통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 처단까지. 당사자인 언론인과 의료인 등이 헌법 소원을 청구하면서
탄핵 심판과는 별개로 포고령의 위헌 여부는 또 다른 법적 판단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재민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계엄의 목적입니다. 윤 대통령은 계엄 선포가 정당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그 목적에 대해서는 야당 경고용이었다, 대국민 호소용이었다 오락가락해왔는데요. 계엄 목적에 대한 윤 대통령의 달라진 말을 팩트체크 알고 보니에서 이준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국회 탄핵 소추안 표결을 앞두고 발표한 대국민 담화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 선포의 목적이 야당에 대한 경고였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엄령을 발동하되 그 목적은 국민들에게 거대 야당의 반국가적 패악을 알려 이를 멈추도록 경고하는 것이었습니다. 실제 효과를 달성했다고 자평하기도 했습니다. 계엄 해제 이후 민주당에서 감사원장과 서울중앙지검장 등에 대한 탄핵안을 보류하겠다고 발표하여 짧은 시간의 계엄을 통한 메시지가 일정 부분 효과가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한 달 뒤쯤인 지난 1월 말 헌법재판소 4차 변론기일에 나선 윤 대통령은 갑자기 자신의 말을 뒤집었습니다. 계엄의 목적이 야당 경고용이 아니라는 거였습니다. 계엄 선포의 이유는 야당에 대한 경고가 아니고요. 주권자인 국민에게 호소해서 엄정한 감시와 비판을 해달라는 것이지 야당에 대한 경고는 아무리 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당시 변론은 계엄 당시 국회 자금을 차단하고 대신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시가 담겼던 문건을 토대로 국회 마비 의도가 있었는지를 캐묻는 재판관들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던 상황. 결국은 가장 주된 목표가 그 입법기구인 국회의 기능을 정지시키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이거든요. 이때부터 야당 경고용이란 당초 주장은 사라지고 대국민 호소용이라는 목적이 전면에 등장했습니다. 처음부터 저는 국방장관에게 이번 비상계엄의 목적이 대국민 호소용임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하지만 정작 윤 대통령과 함께 내란을 주도한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계엄의 목적이 야당에게 경고하는 것이었다는 기존 입장을 고수했습니다. 증인이 생각하는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은 거대 야당의 경종을 울리고 부정선거의 증거를 수집하기 위한 것, 이렇게 정리하면 됩니까? 네. 이 사건 계엄의 목적이. 어제 형사재판에서도 김 전 장관은 계엄 선포가 거대 야당의 패악질을 막기 위해 경종을 울린 것이라며 기존의 주장을 되풀이했습니다. 핵심 쟁점인 계엄의 목적에 대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입장이 달라진 상황. 계엄의 조건을 규정한 헌법 77조는 전시나 사변, 이에 준하는 국가 비상사태에서 공공의 안녕 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을 때 계엄을 선포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헌법 어디에도 경고성이나 호소용으로 계엄을 할 수 있다는 규정은 없다는 점에서 서로 다른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말 모두 명분 없는 위헌적인 계엄이었다는 사실만 증명하고 있을 뿐입니다. 알고 보니 이준범입니다. 윤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 선고가 지연되자 각하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하고 나섰습니다. 탄핵소추 사유 변경이나 탄핵소추안 상정 당시 위법성 등 절차상 하자를 근거로 각하를 기대하는 건데요. 저희가 헌법학자들에게 물어봤더니 근거가 빈약한 주장이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과 국민의힘은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철회했다는 점을 들어 탄핵 각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심각한 절차적 하자라는 겁니다. 하지만 대다수 헌법학자들의 분석은 다릅니다. 소추 사유의 어떤 철회가 아니라 적용 법조의 일부를 우리는 주장하지 않겠다는 정도에 불과하다는 거죠. 헌법재판연구원이 발간한 헌법재판소법 주석서 674쪽에도 분명하게 나옵니다. 동일 사실에 대해 적용 법조문을 추가, 철회 또는 변경하는 것은 소추 사유의 추가, 철회,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헌재는 선례도 남겼습니다. 당시 국회 측은 박 전 대통령이 대기업 총수들에게 출연금을 요구한 행위가 형법상 뇌물죄에 해당한다는 내용을 소추 사유에 넣었다가 헌법 위반 행위로 바꿨는데 당시 국회 탄핵소추위원단장이었던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앞장섰습니다. 범죄가 성립하느냐의 유무는 헌법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라 형사재판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박 전 대통령 측이 지금의 윤 대통령 측처럼 이의를 제기했지만 헌재가 받아들이지 않은 겁니다. 헌법재판소 입장에서는 그게 내란죄인지 아닌지는 저쪽 가서 알아봐. 나는 그냥 비상계엄 선포가 위헌 위법인지 여부만 판단할게. 소추 사유에서 어떤 사실을 추가하거나 또 빼거나 하는 거는 절차적으로 위법하다거나 이런 게 아니에요. 윤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안 상정 당시 절차적 문제도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 중 다시 발의, 제출할 수 없다. 즉 일사부재의 원칙에 반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역시 문제될 게 없습니다. 지난해 12월 7일 1차 탄핵안이 상정됐던 제418회 정기국회는 3일 뒤 종료됐습니다. 2차 탄핵안이 가결된 건 다음 회기인 제419회 정기국회였습니다. 선고가 임박하자 윤 대통령 측은 기각 대신 각하 가능성에 기대는 모습이지만 법적 근거는 빈약하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을 심리하고 있는 8인의 헌법재판관들은 역대 최장기간 수기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재판관들은 매일 평의실 원탁에 앉아 치열한 논의를 벌이고 있는데요. 이번에도 최종 확정 절차인 평결은 선고 당일에 가서야 이뤄질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입니다. 박솔립 기자의 보도입니다. 평의는 헌법재판소 3층 별도 공간에서 주로 이루어집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왼쪽에 이미선 재판관, 오른쪽에는 김형두 재판관 등 심판정에 앉는 순서대로 원탁에 둘러앉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경우 주심인 정형식 재판관이 쟁점 등 내용을 요약해 발표하면 다른 재판관이 의견을 밝히는 식으로 진행됩니다. 한 전직 재판관은 평의는 재판관 말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회의록도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회의실 밖에는 보안요원도 배치돼 헌법연구관들은 물론 재판관 위에 누구도 출입할 수 없습니다. 평의가 마무리되면 윤 대통령 파면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는 평결을 시작하게 됩니다. 재판관들은 평의를 거치며 서로의 의견을 어느 정도 알게 되기 때문에 평결은 의견을 공식화하는 절차적 성격이 강하다는 게 전직 재판관들의 설명입니다. 인용, 기각, 각하 등 3가지 경우의 수에 대해 각자 구두로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최종 결정문에 서명하면 평결은 확정됩니다. 평결은 선고 당일 이뤄지기도 했습니다.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때는 선고 1시간 전에, 2014년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당시에는 선고 30분 전에 평결이 이뤄졌습니다. 민감한 사건이라 보안 유지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국론 분열이 우려되는 사안의 경우 만장일치 결론을 도출하려 수기를 거듭하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선고 직전에야 평결을 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평결도 선고에 임박해서 할 가능성이 큽니다. 전직 재판관들은 누가 지명을 했는지나 임명 전 정치적 성향 등은 평결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며 재판관들은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판단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MBC 뉴스 박솔립입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어떠한 결정에도 결론을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정작 맨 앞에 선 공직자인 스스로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라는 헌재의 결정에 따르지 않으면서 국민들에겐 그러지 말아달라고 하고 있는 겁니다. 강현석 기자입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인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국무회의를 열고 방송통신위원회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방통위에 기형적인 2인 체제 운영을 막기 위해 위원 5명 중 최소 3명은 모여야 회의를 열 수 있도록 규정한 건데 최 부총리가 이걸 막아선 겁니다. 합의제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방통위 안정적 기능 수행을 어렵게 할 우려가 크기 때문에
최 부총리의 거부권 행사는 지난주 명태균 특검법에 이어 닷새만이자 지난 12월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뒤 벌써 9번째입니다. 최 부총리는 이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격화된 진영 갈등에 대해서도 언급했습니다. 어떠한 결정에도 결과를 존중하고 수용해 주실 것을 국민들께 다시 한번 간곡히 호소드립니다. 서부지법 폭동 등 폭력 사태를 우려한 호소였지만 헌재 판단을 수용해달라는 말은 곧바로 최 부총리 자신에게 돌아왔습니다.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 안 한 건 위헌이라는 헌재 결정이 났는데도 최 부총리가 3주째 마 후보자 임명을 미루고 있기 때문입니다. 야권에선 즉시 걸어다니는 위헌, 살아 숨쉬는 위헌이 할 말인가. 헌재 결정을 정면에서 거부하고 있는데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헌법을 지키지 않으면서 다른 자리에 가서는 헌법을 준수하자. 그분이 얘기를 하다 보니 소위 흰소리로 들립니다. 탄핵소추 카드를 만지작거려온 더불어민주당은 참을 만큼 참았다며 거듭 최 부총리에게 내일까지 마은혁 후보자를 임명하라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반면 여당 국민의힘은 윤 대통령이 석방돼 민주당이 많이 초조한 것 같다며 줄탄핵이 기각된 상황에서 윽박이나 지르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MBC 뉴스 강현석입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늦어지는 가운데 단식 투쟁 8일차에 들어간 더불어민주당 민형배 의원이 건강 악화로 병원에 이송됐습니다. 도보 행진과 단식 등 체력 소모가 큰 투쟁 방식을 이어가고 있는 야권은 예상보다 늦어지는 결론에 고민이 깊어지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은 어떻게든 탄핵 심판 일정을 늦춰보겠다는 모습입니다. 정상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례적인 3월 폭설이 내린 서울 광화문.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 의원들 단식 농성장에서 구급대원들이 민형배 의원을 들것에 실어 급하게 이송합니다. 선생님 한 분씩 잡아주세요. 한파에 발전기가 고장나 추위가 심해지면서 단식 8일차 건강이 급격히 악화된 겁니다. 단식 10일차인 김경수 전 경남지사도 허리 통증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광주의 한 민주당원은 윤석열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며 피켓 시위를 벌이다 쓰러져 숨졌고 이재명 대표는 광주를 찾아가 조문했습니다. 탄핵 심판 선고가 예상보다 크게 늦어지고 도보 행진과 릴레이 1만 배 등 총력전이 장기화되면서 부담이 커진 야당은 하루빨리 선고를 내려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탄핵 심판 최종 변론이 끝난 지 오늘로 22일째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신속하게 선고를 내려주십시오. 국민의힘은 야당이 선고를 서두르라며 헌재를 겁박하고 있다고 맞받았습니다. 장외에서 총력전을 벌이는 야당과 달리 여당은 탄핵 심판 결론이 늦어지는 걸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변론이 먼저 끝난 한덕수 국무총리 심판부터 결론 내라고 요구하면서 사실상 지연 작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 선출 심판은 정말 신중하고 엄정하게 이루어져야 하지만 국무총리 탄핵 소추만이라도 신속하게 결정하라고 당부드린 것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 선고가 다음 주로 예정돼 있어 그때까지만 시간을 끌면 여론의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판단도 깔린 걸로 보입니다. 탄핵 심판이 늦어지면서 여야 모두 고심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정상빈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교류 협력을 제한하는 민감 국가로 지정한 지 2달이 지났는데도 이 사실을 몰랐던 정부가 어젯밤 급히 공지 문자를 보냈습니다. 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원인이 됐다는 설명이었는데 그러면서도 미국 측의 정확한 설명을 들은 건 아니라는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싶은 해명에 의문은 오히려 커지고 있습니다. 김세로 기자입니다. 한국이 민감 국가로 분류된 것을 정부가 파악한 지 일주일 만인 어젯밤, 외교부는 문자 공지를 통해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관련 문제가 이유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보안 문제가 무엇인지, 동맹국을 민감 국가로 만들 만한 사안이었는지 등의 질문엔 답하지 않았습니다. 미치기 취한 조치에 대해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드릴 사안은 없습니다. 이 때문에 에너지부 산하 아이다호 연구소 계약업체 직원이 원자로 설계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한국으로 가려다 해고됐던 사실이 원인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전문가들 사이에선 보안 사고 한 건 때문에 동맹이 민감 국가로 지정될 가능성은 낮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아이다호 연구소 사건은 작은 일일 뿐
더 큰 사건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한다는 외교 소식통의 말도 나왔습니다. 사소한 보안 문제라면 관련자 체포나 기관 내부 점검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한 건 더구나 사소한 일로 한 개 나라를 우방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한다는 것은 저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딸은 아니면 여러 가지 건이 드러나서 어떤 흐름이 목격이 됐기 때문에 지정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자체 핵을 보유할 수 있다는 2023년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이후 한국의 국책기관들이 모종의 움직임을 보였을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이후 정치권의 핵무장론 등 핵에 대한 한국 내 여론이 본격적으로 커졌다는 겁니다. 국내의 강한 핵무장 동기, 그리고 이에 대한 주요 정치인들의 발언, 그리고 일부 과학자들의 핵무기 개발 역량 보유 등이 있었습니다. 미국으로부터 민감국가 지정에 대해 사전 경고조차 못 받은 정부는 아직까지도 어떤 공식 설명도 듣지 못했습니다. 외교부는 미국과 접촉한 결과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보안 문제가 원인인 것은 파악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김세로입니다. 그렇게 입으로는 한미 동맹을 강조했던 윤석열 정부입니다만 미국이 한국을 민감국가로 지정한 사실은 물론이고 원인조차 제때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는데요.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미 간 신뢰에 문제가 생긴 것 아니냐면서 사태의 배경으로 한국 내 여권 인사들의 자체 핵무장론을 꼽고 있습니다. 뉴욕 나세용 특파원입니다. MBC가 취재한 미국 내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가 내세우는 보안 사고 외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군사 전문가인 브루스 베넷 교수는 한국의 자체 핵무장론이 민간 국가 지정에 영향을 줬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don't know for sure all of the motivations that were guiding it. I mean, South Korea discussion of nuclear weapons may have contributed.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은 취임 뒤 자체 핵 보유도 가능하다는 발언을 반복했습니다. 깜짝 놀란 미국은 이후 워싱턴 선언에서 윤 대통령에게 핵 비확산을 준수하겠다는 약속을 받아냈습니다. 하지만 워싱턴 선언 이틀 뒤 하버드 대학 강연에서 윤 대통령은 마음만 먹으면 한국은 1년 안에 핵무장할 수 있다고 했고 미국 내에서 한국의 핵 야망에 대한 경계감은 커졌습니다. We're increasingly seeing people talk about South Korea going nuclear. So it could be affecting the U.S. Many U.S. government personnel do not want to see South Korea going nuclear.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석좌는 동맹인 한국을 민간 국가로 지정한 건 매우 놀라운 일이라며 신뢰가 깨진 것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습니다. But it's still unusual that the U.S. wouldn't have given South Korea some kind of warning about that. I think the more concerning issue is matters of trust. 전문가들은 트럼프 행정부가 한국을 민간국가 목록에서 빼줄 것인지에 대해선 의견이 갈렸습니다. 하지만 한국이 핵무장을 추진할 경우에 대해선 원자력 발전용 우라늄부터 구할 수 없을 것이라며 한 목소리로 경고했습니다. 뉴욕에서 MBC 뉴스 나세웅입니다. 미국이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배경에선 무기는 물론 에너지까지 포함한 원자력과 관련한 내용이 계속 드러납니다. 이 같은 우려를 읽을 수 있는 트럼프 행정부 1기 막바지의 보고서도 확인됐는데요. 양소연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 1기 막바지이던 2020년 4월 미 에너지부가 발간한 30여 쪽 분량의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미국 원자력 에너지 경쟁 우위 복원. 부제는 국가안보 보장 전략입니다. 보고서는 미국이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선두주자의 입지를 잃었다며 세계 원자력 시장 주도권이 러시아와 중국에 넘어갔다는 현실, 또 개발도상국이 공백을 메우기 위해 박차를 가하는 것에 대한 위기감을 드러냈습니다. 보고서는 특히 한국도 언급했습니다. 2030년까지 전 세계에 지어질 107개의 신규 원자로 가운데 중국이 43개, 러시아가 29개, 인도가 10개, 한국이 9개, 프랑스가 4개를 공급할 예정이라고 적시하곤 미국은 3개뿐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건설을 중단했어요. 몇십 년 동안. 그러니까 밑에 원자력 건설 관련 인력이 없고 설계 인력도 없어요. 건설 능력이. 몇 해 뒤 세계 원자력 시장에서 미국의 견제는 현실이 됐습니다. 체코 원전 사업에 한국 수력 원자력이 뛰어들자
미국 웨스팅하우스가 한수원이 자사 기술을 기반으로 원전을 수출한다며 이를 막아달라고 미국 법원에 소송을 낸 겁니다. 2년여 법적 분쟁 끝에 결국 두 회사는 수출 지역을 나눠 협력하기로 결론지었는데 외교가에선 미 에너지부가 한국을 민감 국가로 분류한 것에 이 분쟁이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말도 나왔습니다. 여기에 한국이 12.3 내란으로 혼란을 겪고 있고 정치권에선 자체 핵무장론이 분출되는 상황이 더해졌다는 분석입니다. MBC 뉴스 양소연입니다. 고속도로에서 차량 40대가 연쇄 추돌하는 등 오늘 하루 전국 곳곳에서 눈길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3월 중하순에 쏟아진 때 아닌 폭설 때문인데요. 천홍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눈길을 달리던 고속버스가 갑자기 중심을 잃고 미끄러집니다. 앞부분이 심하게 훼손된 트럭 옆에는 또 다른 트럭이 끼인 채 오도 가도 못합니다. 사람들이 대피하는 와중에도 화물차 한 대가 또 부딪힙니다. 오늘 오전 10시 40분쯤 남해고속도로 순천에서 목포 방면 초암산 터널 인근에서 화물차와 승용차 등 차량 40대가 잇따라 부딪혔습니다. 어머, 누구 많이 다쳤나 봐. 많이 다쳤나 봐. 이 사고로 70대 여성 1명이 크게 다치는 등 11명이 중경상을 입었습니다. 앞서 가던 고속버스가 가드레일을 들이받은 뒤 뒤따라오던 차량들도 눈길의 속도를 줄이지 못해 사고가 난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때 당시에 눈이 상당히 많이 났습니다. 이게 미끄러움 사고죠. 강원 원주에서 충북 충주로 넘어가는 한 국도. 한방눈이 내리는 도로에 차량들이 줄지어 서 있고 경찰이 차로를 통제합니다. 충북 충주 소태제 터널 인근 내리막길에서 차량 9대가 연쇄 추돌한 겁니다. 브레이크를 밟으니까 차가 전혀 제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상당히 많이 한 100m 가까이 떨어졌던 것 같은데도 이 사고로 운전자 1명이 다쳐 병원으로 이송됐고 도로가 정체된 가운데 또 다른 추돌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호남고속도로 대덕분기점 인근에서도 눈길에 미끄러진 차량 10넉 대가 부딪혀 2명이 다치는 등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3월 중순에 쏟아진 때 아닌 폭설에 강원 고성에선 학교 4곳이 휴업하고 다른 학교 13곳은 등교 시간을 늦추거나 하교를 앞당겼습니다. 경남에서도 초교 1곳이 휴업하고 다른 2 초교는 등교 시간을 늦췄습니다. MBC 뉴스 천홍희입니다. 봄을 알리는 춘분을 앞두고 이렇게 갑자기 폭설이 쏟아진 이유가 뭘까요? 북극 상공의 갑작스러운 온도 상승으로 제트기류가 약해지면서 한기가 몰려온 게 원인으로 지목됩니다. 차현진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상암동 광장. 앞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만큼 강력한 눈보라가 휘몰아칩니다. 우산을 든 시민들이 눈을 헤치며 출근길 발걸음을 서두릅니다. 어젯밤부터 오늘 오전까지 서울엔 역대 가장 늦은 대설특보가 발효됐습니다. 서울 강북 11.9cm, 경기 의정부 13.8cm, 전북 장수 16.9cm, 강원 산지는 52cm 등 전국에 많은 양의 눈이 떨어졌습니다. 3월 중순에 이례적으로 대설이 쏟아진 이유, 북극발 차가운 공기에 있습니다. 상공 5.5km의 바람 움직임을 나타낸 지도입니다. 강한 소용돌이가 한반도 중심을 관통합니다. 북쪽에서 내려온 영하 40도 한기가 상대적으로 따뜻한 서해상을 지나며 강력한 눈구름대를 품은 극저기압이 형성된 겁니다. 북극 상공의 온도가 상승하면서 제트기류가 약해진 탓에 북극 한기가 한반도로 몰려온 걸로 분석됩니다. 3월 중순에는 좀 이례적으로 한기가 또 남하하고 그 과정에서 서해상에서 극저기압이라는 작은 저기압이 발생해서 수증기를 한반도 쪽으로 몰고 들어오면서 한반도에 폭설을 내린. 눈은 오늘 오후 서쪽 지방부터 그치고 있으나 강원 산지와 동해안 지역은 오늘 밤까지 많은 눈이 예보됐습니다. 내일도 서울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대관령 영하 11도 등 꽃샘추위가 이어지다 모레부터 평년 기온을 회복하며 누그러지겠습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지난주 현대제철 포항공장에서 20대 계약직 청년이 쇳물 찌꺼기가 담긴 용기 안으로 추락해 사망한 사고와 관련해 관계 당국의 조사가 진행 중인데요. 떨어지면 곧바로 숨지는 위험한 작업이었지만 현장에는 추락을 막아줄 방호 울타리도
안전장비도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박성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쇳물 찌꺼기를 담는 포트 주변으로 시뻘건 쇳물과 연기가 보입니다. 숨진 직원은 이 포트 위 발판에서 쇳물 찌꺼기 제거 작업을 하다 순간 발을 헛디뎌 떨어졌습니다. 해당 업무에 투입된 지 2달이 채 안 된 시점이었습니다. 포트 내부는 500도씨가 넘는 고온 상태였고 추락을 막을 난간은 없었습니다. 산업안전보건법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 안전난간이나 울타리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난간이 있었어야 되는 거죠. 안전 난간을 우선적으로 설치할 수 있게 설비를 조정하거나 이런 게 선행이 됐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은 전혀 되지 않았고 기계 로프도 제대로 설치하지 않은 채 일하도록 만들었는데. 난간 설치가 힘들 경우 로프에 안전대를 걸고 작업해야 하지만 당시 현장에는 이 로프마저 없었습니다. 현대제철 작업표준서엔 해당 작업을 할 때 반드시 안전고리를 체결하도록 돼 있습니다. 하지만 현장 노동자들은 폭발이 잦은 전기로에서 안전줄에 몸이 묶여 대피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현실과 동떨어진 규정이라고 지적합니다. 안전벨트를 하면은 그 내부 폭발이 일어났을 때 또 다른 2차적 피해가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현대제철 측이 안전수칙을 준수하고 재해 예방 조치를 했는지에 대해 조사 중입니다. MBC 뉴스 박성아입니다. 서울시의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일부 해제한 여파가 강남을 넘어 인근 지역으로 확산하고 있습니다. 강남이 아닌 곳에서도 매매가가 수천만 원씩 오르는 단지가 속출하고 있는데요. 해제 이전부터 이미 아파트 가격이 상승세로 돌아섰는데 서울시가 규제를 풀어 과열을 불러왔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건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동작구의 한 아파트 단지입니다. 최근 거래된 전용 면적 84제곱미터 가격이 19억 2,500만 원, 한 달 새 5천만 원 가까이 껑충 뛰었습니다. 가격 상승을 기대한 집주인들이 매물을 거둬들이면서 매물 품귀 현상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이게 가장 크다고 봐요. 왜 그걸 그렇게 풀었는지 나는 이해가 안 돼요. 마포의 이 아파트도 84제곱미터 매매가가 5천만 원 이상 급등했습니다. 5천 이런 식으로 해서 조금씩 계속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후 강남 3구뿐 아니라 마포, 용산, 성동 등 서울 주요 지역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지난달 서울에서 거래된 84제곱미터 아파트 평균 가격은 서초구 31억 원, 강남구 27억 원으로 서울 평균을 크게 웃돌았는데 용산구와 마포구도 평균보다 높았습니다. 강남이 분위기가 좋아지니까 견인을 하는 효과인 거고 사람들이 부동산 가격이 상승을 한다라는 시그널을 준 거잖아요. 서울시의 규제 해제가 섣부른 판단이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실제로 지난해 말 하락했던 서울 아파트 실거래 지수는 토지거래 허가구역 해제 이전인 1월에 이미 상승 전환했습니다. 집값이 오르는 상황인데도 규제를 풀어 시장을 과열시켰다는 얘기입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재지정 가능성을 열어뒀지만 전망은 엇갈립니다. 재지정되면 잠시 거래시장이 주춤할 수는 있겠지만 가격의 하향 조정까지 이끌어내지는 못할 것으로. 서울 집값이 상승세를 보이자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부동산 시장 상황을 철저히 점검할 것을 관계부처에 지시했습니다.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삼부토건 주가 조작 의혹, 금융감독원이 조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당시 삼부토건과 함께 우크라이나 테마주에 포함된 종목으로 또 다른 시세 조정이 벌어졌고 그 규모가 400억 원에 달한다는 의혹이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정혜인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3년 5월 삼부토건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테마주로 주가가 5배 폭등합니다. 금융감독원이 추적 중인 시세 차익 규모는 대략 100억 원대입니다. 임기가 6월 초인데 제가 있을 때는 최소한 처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당시 우크라이나 재건주로 주가가 똑같이 5배 급등한 업체가 또 있습니다. 코스피 상장사인 웰바이오텍입니다. 주가가 폭등한 그 기간 웰바이오텍은 3차례에 걸쳐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바꾸면서 시세보다 대략 3배 저렴하게 발행합니다. 주식수는 단번에 1,500만 주 늘어납니다. 이 주식을 모두 거래했다면 최대 400억 원에 달하는 시세 차익을 거뒀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값 매각으로 400억의 이익을 본 사람들이 누군지를 조사해야 되는 게
공교롭게도 당시 폴란드에서 열린 우크라이나 재건 포럼 행사에선 웰바이오텍과 삼부토건의 대표가 나란히 등장합니다. 사실상 한 몸처럼 움직인 두 업체는 실제 지분 관계로 서로 가깝게 엮여 있습니다. 앞서 삼부토건 사건에는 김건희 여사의 자금 관리인이었던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 대표가 개입됐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돼 있습니다. 삼부 내일 체크라는 단체 대화방 문자 직후 실제 삼부토건 주가가 치솟았기 때문입니다. 웰바이오텍까지 합치면 의심되는 시세 차익 규모가 500억 원대로 불어납니다. 금융당국은 일단 김건희 여사는 이번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 일부 관계자들의 김건희도 포함됩니까? 어쨌든 저희가 알겠습니다. 아니 포함되지 않습니다. 웰바이오텍은 지난달 전환사채 매각 과정에서 회사에 380억 원대 손해를 끼쳤다며 전 대표를 경찰에 고소했습니다. MBC 뉴스 정혜인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이민자 수백 명을 추방했습니다. 법원이 추방을 중단하라고 명령했지만 이를 무시한 건데요. 트럼프는 이들이 범죄자고 나쁜 사람들인데 뭐가 문제냐고 했지만 정당한 사법 절차 없이 추방해도 되는 건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박윤수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손발이 묶인 채 남성들이 비행기에서 끌려 나옵니다. 호송 차량에 실려 수용소로 옮겨진 뒤 삭발을 당하고 곧바로 방마다 흩어져 수감됩니다. 백악관은 이들이 국제범죄 조직의 일원이라며 600만 달러를 주고 엘살바도르 감옥에 수감했다고 밝혔습니다. The president used his authority under the Alien Enemies Act to deport foreign terror. 적성국 국민법, 전쟁 중인 국가의 국민을 강제 구금 추방할 수 있다는 법으로 미국에서 이 법이 사용된 건 지난 2차 세계대전 이후 처음입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추방을 중단하라는 법원의 명령도 무시했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비행기가 이미 출발했다면 다시 돌아와야 한다고까지 했지만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마약 밀매자, 범죄자 등인데 무슨 문제냐고 했습니다. I can tell you this, these were bad people. That was a bad group of, as I say, hombres. 백악관 관계자는 아예 법원의 판결은 신경 쓰지 않는다고 해 논란을 키웠습니다. The president did the right thing. I stand by it. I thought we removed in one day over 200 dangerous people. 사법부와 트럼프 정부의 충돌은 이뿐만이 아닙니다. 출생시민권 폐지와 연방직원 해고 등의 법원이 제동을 걸자 백악관은 모두 항소하며 맞서고 있습니다. I think it's absolutely ridiculous. Absolutely. It's a judge that's putting himself in the position of the president of the United States. 이번 사건을 두고 미국 현지 언론들은 트럼프가 미국 수정헌법이 정한 견제와 균형에 도전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입니다. 부상 투혼을 펼치며 전용 오픈 정상에 오른 안세영 선수가 오늘 귀국했습니다. 역사상 최고 선수라는 평가가 강한 동기부여가 된다며 아직 보여줄 게 많다고 자신 있게 말했는데요. 손정훈 기자가 전합니다. 역대 최고의 경기로 평가받았던 전용 오픈 결승전 우승. 8강전부터 천적 천이패. 일본의 야마구치. 세계 2위 왕지기까지의 대진표는 그야말로 가시밭길이었습니다. 이제 처음 대진을 딱 보고 나서는 이게 맞나 살짝 생각을 했었고요. 챔피언은 다 이겨야지만 챔피언이 될 수 있는 거니까. 대회 도중 감기에 걸린 데다 코트가 다소 미끄러워 오른쪽은 물론 왼쪽 다리에도 쥐가 나면서 몸 상태도 정상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건 결승전에서 왕지이와 79번의 랠리 끝에 점수를 따낸 순간이었습니다. 정말 한 번만 더 뛰어보자, 한 번만 더 뛰어보자 하면서 정말 숨도 한번 참아보고 할 수 있는 건 다 해보고 왕지 선수도 이렇게 긴 랠리 하지 말자고 너무 힘들다고. 모든 걸 이겨낸 우승이어서 더 뿌듯했고 세리머니는 더 짜릿했습니다. 제가 세리머니를 특히 유독 다른 걸 하고 싶다던가 그런 날이 있는데 그날은 전용 오픈 때는 조금 영국스럽게 퀸처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벌써 역사상 최고의 선수라는 평가가 나오는 가운데 다음 달 아시아 선수권까지 우승하면 23살의 나이에 그랜드슬램을 달성하게 됩니다.
그 말들이 더 저를 동기부여가 되게 만든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더 멋진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랜드 슬램이요? 뭐 큰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는 그냥 저는 재밌게 경기를 하고 싶습니다. MBC 뉴스 손장훈입니다. 축구대표팀 공수의 축구를 담당했던 유럽파들의 부상과 부진이 이어지면서 눈도장을 받기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이번 2연전에서 본선 진출을 확정하려는 홍명보 감독의 고민도 깊어지고 있는데요. 김태용 기자가 전합니다. 아시아 최고 이름값을 자랑하는 대표팀 2선 공격진은 요즘 흔들리고 있습니다. 황희찬은 이제야 부상에서 돌아왔고 이강인은 소속팀에서 출전 기회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서 홍명보 감독은 2000년대생 젊은 공격진을 대거 발탁했습니다. 우리 이선 자원들이 젊은 선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이고 좀 능동적인 경기를 하는 모습을 좀 보고 싶어요. 가장 눈에 띄는 건 1년 1개월 만에 돌아온 셀틱 양현준입니다. 적은 출전 시간에도 불구하고 최근 한 달간 4골에 도움 5개를 몰아치며 선발은 물론 조커로서의 경쟁력까지 입증했습니다. 앞이 깜깜했었는데 그래도 감독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지켜보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을 잡고 좀 더 좋은 모습 보여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한 것 같습니다. 공수 연결고리 역할을 맡을 황인범의 떨어진 경기력도 걱정입니다. 부상 등으로 지난 3개월간 거의 경기에 나서지 못하다가 어제야 리그 경기에 복귀해 몸 상태가 관건입니다. 늘 대표팀에 왔을 때는 훈련 시간도 짧고 또 회복할 시간도 부족한 상태에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이강인과 서령우 등 마지막 해외파가 오늘 합류하면서 완전체로 훈련할 수 있는 건 내일 하루뿐. 홈에서 열리는 2연전이지만 최적의 라인업을 짜려는 홍 감독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태훈입니다. 허리 통증으로 시범 경기에 결장하고 있는 샌프란시스코 이정우의 상태가 심상치 않습니다. 내일 정밀 검진 결과에 따라 개막전 출전 여부가 좌우될 것 같습니다. 시범 경기 타율 3할을 이어가며 두 번째 시즌을 순조롭게 준비하던 이정우. 그제 시애틀전 명단에 빠졌을 때만 해도 잠을 자다 허리에 불편함을 느낀 정도로 알려졌는데요. 하지만 별다른 설명 없이 결장이 이어졌고 결국 오늘 멜빈 감독은 예상보다 결장이 길어지고 있는 게 사실이라고 언급했습니다. 구단은 MRI 촬영 등 이정우에 대한 정밀 검진을 실시했는데요. 현지 매체는 이정우가 부상자 명단에 오를 수도 있다며 대체 중견수 후보까지 거론하는 상황입니다. 검진 결과가 내일 발표되는데 열흘 뒤 개막전 출전 여부가 한가름 날 전망입니다. 신인 드래프트 전체 1순위로 키움에 입단한 정현우가 마지막 시범 경기에서도 인상적인 투구를 펼쳤습니다. 강력한 신인왕 후보 정현우 선수를 김수근 기자가 만나봤습니다. 앞선 두 경기에서 연속 무실점 투구를 펼친 정현우. 오늘도 신인답지 않은 안정감이 돋보였습니다. 1회 첫 타자를 예기치 않은 실책으로 내보냈고 나승엽에게 적시타를 맞아 처음으로 실점했지만 표정에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2회 포크볼로 삼진을 낚아 안정감을 찾았고 3회엔 다시 만난 나승엽에게 직구, 커브, 슬라이더를 뿌려 보기 좋게 삼진으로 돌려세웠습니다. 포크볼로 세 번째 삼진을 기록한 정현우는 4이닝 1자책점으로 마지막 테스트를 마쳤습니다. 세 차례 시범 경기에서 전체 최다인 11이닝을 소화하면서 자책점은 단 1점. 최고 구속은 145km로 출하진 않지만 슬라이더와 포크볼, 커브 등 다양한 구종을 자유자재로 구사해 키움 4선발로 낙점됐습니다. 믿고 맡겨주셔서 자리를 한 자리 기회를 주신 거기 때문에 너무 감사드리고 저는 제1의 정현우가 되고 싶습니다. 풀타임 소화 능력만 검증되면 신인왕 후보 1순위로 평가받는 정현우. 일단 한 걸음 한 걸음씩 멀리 보고 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당연히 받고 싶은 마음은 있지만 아직 신인왕은 좀 먼 얘기 같고 일단 긴 시간 동안 프로에 있는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단한 거라 생각해서 저도 그런 꾸준한 선수가 되고 싶다는 생각했습니다. MBC 뉴스 김수근입니다. 춤을 추듯 코트를 휘젓는 NBA 에드워즈의 원맨쇼입니다. 순간적인 방향 전환이 아주 기가 막혔는데요. 화요일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3월 중순에 때 아닌 폭설에 곳곳에서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에서도 이처럼 굵은 눈발이 쉴 새 없이 쏟아져 출근길이 많이 어려우셨을 텐데요. 서쪽 지방은 오후 들어 눈발이 잦아들었지만 그 사이 서울 강북구에는 11.9cm 안팎의 많은 눈이 내려 쌓였고요. 지금도 대설특보인 동쪽 지역에서는 강원도 고성의 적설량이 60cm를 넘기고 있습니다. 앞으로 늦은 밤까지 동해안에 시간당 1에서 3, 많게는 5cm 안팎씩 강한 눈이 더 이어지겠고요. 눈구름은 내일 새벽부터 물러가면서 다시 맑아지겠고 바람도 잦아들겠는데요. 출근길,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에 길이 미끄러울 수 있어서 조심해서 이동하셔야겠습니다. 꽃샘 추위는 내일까지 이어져 서울의 아침 기온 영하 2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추위는 절기 충분히 모레 낮부터 풀리겠습니다. 내일은 전국 하늘이 대체로 맑겠습니다. 동해안에서는 너울성 파도가 밀려올 수 있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2도, 대전 영하 3도까지 떨어져 춥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7도, 대구는 9도가 예상됩니다. 목요일 낮부터는 서울의 낮 기온이 15도를 웃돌겠지만 대신 공기가 탁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비상계엄을 앞두고 군이 이례적으로 대량 구매한 시신 수송용 영현백 3천여 개, 그리고 구입을 타진했다는 종이관까지. 이 정도까지만 만약 실제로 사용됐다 해도 일가 친척, 친구, 지인 중에 한 명도 잃지 않았을 사람은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겁니다. 화요일 뉴스데스크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